케이크와 맥주, 써머신 몸증. 이 낭독은 새로 생겨 모두가 처음 머물게 될 공간을 기대하며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지만 달콤하고 배부르고 취하고 음식과 영국의 풍경을 경험하는 듯한 기억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발췌되어 편집된 글의 조각들입니다. 책에서 다시 나를 만나고 빵과 달걀,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떠오르는 술과 커피를 상상하며 공간에서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다릅니다. 내가 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오롯이 문학에 전념하기 위해 가정교사를 그만두었을 때다. 당시 그는 183cm의 키에 양말만 신은 발, 탄탄한 체격, 널찍한 어깨에 훤칠하고 반듯한 젊은이였고 행동거지에서 자신감이 넘쳤다.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크고 솔직한 파란 눈과 연갈색 곱슬머리, 짤막하고 넓적한 코, 네모난 턱이 남자답고 훤칠한 외모였다. 정직하고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다. 운동선수의 면모가 풍겼다. 그의 초기 작품을 읽은 사람이라면 사냥개들과 함께 달리는 묘사가 어찌나 생생하고 정확한지 그의 개인적 경험이 녹아든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 그는 때때로 책상을 등지고 온종일 사냥을 다녔다. 첫 작품을 발표한 것은 문인들이 맥주를 마시고 크리켓을 하며 남성미를 과시하던 시기였다. 로이는 첫 작품을 발표했을 때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 그의 첫 작품은 짧고 깔끔한 데다 이후 출간한 작품들이 모두 그렇듯 입맛에 완벽히 들어맞는 작품이었다. 그는 당대에 잘 나가는 모든 문필가들에게 깍듯한 편지와 함께 그 책을 보냈고 동봉한 편지에서 대단히 바쁘신 분들에게 초보에 보잘것없는 산물에 귀한 시간을 내어달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짓인지 잘 알지만 비평과 가르침을 달라고 간청했다. 편지를 받은 작가들은 그의 칭송에 우쭐해져 긴 답장을 보냈다. 그들은 그의 작품을 공개적으로 칭찬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그를 오찬에 초대했다. 그들은 그의 솔직함에 매료되었고 그의 열정에 뭉클해졌다. 겸손하게 조언을 청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고 성심껏 그 조언을 실천하겠노라 약속하는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조금 성가시기는 해도 힘을 보태어줄 인재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소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아주 잠시지만 한동안 블룸즈버리나 캠던힐, 웨스트민스터의 차 모임에 가면 버터 바른 빵을 나눠주거나 노부인의 빈잔을 채워주는 그를 어김없이 볼 수 있었다. 너무나 젊고 너무나 소탈하고 너무나 쾌활한 데다 사람들의 농담에 아주 즐겁게 웃어젖히는 그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만찬 클럽에 가입했다. 빅토리아 스트리트나 홀번의 호텔 지하에서 열리는 클럽 모임에서는 문필가들, 젊은 법정 변호사들, 자잘한 꽃무늬 실크와 구슬 목걸이 차림의 숙녀들이 3실링 6펜스짜리 저녁을 먹으며 예술과 문학에 대해 토론했다. 로이는 두 번째 소설을 썼다.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었다. 두 번째 소설은 성공적이었으나 경쟁자들의 질투를 살 만큼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긴가민가 하던 경쟁자들은 이로써 그가 돌풍을 일으킬 일은 없겠구나 확신하게 되었다. 로이를 거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다. 로이는 젊은 시절에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겸손함을 한시도 잃은 적이 없다. 로이보다 점심을 더 맛있게 주문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평론가는 생굴을 대여섯 개 삼키고 어린 양고기의 등심을 한 조각 먹고 나면 대개 본인이 뱉은 말까지 같이 삼키게 된다.
이후 로이의 다음 소설이 나왔을 때 그 평론가가 로이의 차기작에서 커다란 진전을 발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적 정의라 하겠다. 어느 날 아침 엘로이 키어스가 1시 15분에 나를 세인트 제임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그의 클럽에서 나를 만나고자 한다는 전가를 받았다. 나는 1시 조금 전에 내 클럽으로 슬슬 걸어 들어가 로이가 내게 대접할 리 없는 칵테일을 한 잔 걸쳤다. 그러고 나서 가게 진열장들을 한가로이 구경하며 세인트 제임스 스트리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래도 시간이 몇 분쯤 남겠다 싶어 약속 시간을 너무 정확히 지키기 싫어서 괜찮은 물건이 나왔나 구경할 겸 크리스티 경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체구가 작고 머리가 검은 남자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은제품들을 서로 돌려가며 살펴보는 중이었고, 경매 진행자는 지루한 눈빛으로 그들의 손짓에 따라 단조로운 말을 읊조렸다. 로이의 클럽은 차분했다. 로이의 이름을 말하자 시동이 나를 텅 빈 복도로 안내했고, 나는 그곳에 모자와 지팡이를 놓아두고서 시동을 따라 빅토리아 시대 정치인의 실물 크기의 초상화들이 걸린 텅 빈 홀로 들어갔다. 로이는 가죽 의자에서 일어나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곧장 올라갈까? 그가 말했다. 칵테일을 권하지 않을 거라는 내 짐작은 정확히 적중했다. 나는 나의 신중한 처사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두툼한 카펫이 깔린 웅장한 계단을 한층 올라갔다. 우리는 중간에 아무도 지나치지 않고 외부인들과 같이 쓰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아주 깔끔하고 하얀 방에 애덤 스타일의 창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차분한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다. 소고기, 양고기, 어린 양고기, 차가운 연어 요리, 사과 타르트, 루바브 타르트, 구스베리 타르트가 있었다. 나는 선택에 한정된 목록을 눈으로 훑어보고는 모퉁이 저편에 있는 식당들이 생각나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에는 프랑스 가정식과 딸그락거리는 생활소음, 어여쁘게 화장하고 여름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있었다. 송아지 고기와 햄을 넣은 파이를 추천하는 반에 로이가 말했다. 그걸로 하지 뭐. 내 샐러드는 내가 섞도록 하지. 그는 웨이터에게 무뚝뚝한 명령조로 말하고는 메뉴판을 다시 훑어본 뒤 상냥하게 덧붙였다. 그 다음엔 아스파라거스 어때? 괜찮겠군. 그의 태도에 위험이 조금 더해졌다. 아스파라거스 2인분 주되 주방장에게 직접 고르라고 하시오. 마실 것은 무얼 할 텐가? 독일산 백포도주 혹 한 병 어때? 여기 혹이 아주 괜찮아. 내가 동의하자 그는 웨이터에게 와인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다. 나는 권위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예의를 차려 주문하는 그의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예절 바른 국왕이 육군 원수를 소환하는 장면을 보는 듯했다. 통통한 체격에 검은 옷을 입고 소속을 나타내는 은빛 목걸이를 목에 건 와인 담당자가 손에 와인 목록을 들고 서둘러 다가왔다. 로이는 그에게 딱딱하면서도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암스트롱. 21년상 리프라우 밀이 있으면 줘요. 그러죠, 선생님. 재고는 좀 어떤가요? 넉넉하죠? 더 구하기는 힘들 겁니다. 유감이지만 그렇습니다, 선생님. 거래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안 그래요, 암스트롱? 로이는 와인 담당자에게 유쾌하고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와인 담당자는 클럽 회원이 한 말에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차갑게 해서 가져와요, 암스트롱. 너무 차게는 말고 적당하게. 내 손님에게 우리 실력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송아지 고기와 햄이 들어간 파이를 먹었다. 로이는 샐러드를 어떻게 섞는지 말해주었다. 우리는 혹 포도주를 마시며 그 풍미를 즐겼다. 커피는 옆방에 가서 마실까? 그가 말했다. 그러지. 나는 그를 따라 큼직한 가죽 팔걸이 의자와 커다란 소파들이 있는 훨씬 널찍한 방으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는 신문과 잡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잠시 창가에 서서 낮의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다가 그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커피랑 같이 브랜디도 한잔 할지 물었고 나는 사양했지만 그는 계속 권했다.
이 클럽의 브랜디는 유명했다. 우리는 우아한 벽난로 옆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시가에 불을 붙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한때 친밀하게 지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이다. 양측이 모두 평범한 처지에 머물러 있다면 인연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면서 아무런 악감정이 생기지 않지만 만약 한쪽이 대단한 지위를 성취한 경우라면 어색한 상황이 펼쳐진다. 옛 친구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공한 쪽은 새 친구들을 여럿 사귀게 된다. 성공한 친구가 옛처럼 바로 응대하지 않으면 옛 친구는 한숨을 내쉬고 어깨짓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난 당신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줄 알았어요. 당신이 성공했으니 이제 나는 버려지겠군요. 물론 당사자는 그러고 싶다. 그럴 용기가 있다면 말이다. 대부분은 그럴 용기가 없어서 일요일 저녁 식사 초대를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차가운 로스트 비프는 호주산 냉동식품인데다 점심때 요리한 것을 데운 것이고 버건디는 버건디라는 이름은 왜 붙였을까? 이들은 보르고뉴 본에 가본 적도 없고 그곳의 델라포스테 호텔에 묵은 적도 없단 말인가? 물론 다락방에서 빵 부스러기를 나눠 먹은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것은 정겨운 일이지만 지금 앉아있는 방이 그 다락방과 얼마나 흡사한가를 생각하면 조금 김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다. 당신의 발은 불에 구워지는 것 같은데 손은 얼음장이다. 몰래 손목시계를 흘끔거리면서 10시쯤 일찌감치 떠난다고 하면 옛 친구가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눈치를 본다. 친구의 궁색한 형편이 당신의 근사한 자동차에 대비되는 일이 없도록 차를 이 집 앞이 아니라 모퉁이 너머에 세워놓으라고 지시해두었다. 당신은 초조하게 언제 한번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한다. 그리고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한다. 로이가 내게 부탁할 말을 꺼낼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분명한 채 헤어지고 나는 하프문 스트리트를 올라갔다. 시끌벅적한 피커딜리를 지나온 터라 고즈넉한 분위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차분하고 괜찮은 곳이었다. 대부분의 집들이 방을 새놓고 있었다. 병원 명판과 비슷하게 광을 낸 노쇠 명판을 걸어 셋집을 알리는 집이 몇 채 있었고 나머지는 부채꼴 채광창 위에 깔끔하게 셋집이라고 써놓았다. 한두 곳은 신중하게 소유주의 이름만 써놓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언뜻 양복점이나 전당포로 착각할 만했다. 문 밖에 운전자가 없는 멋진 자동차가 한 대씩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고 가끔 택시가 중년 여성을 태웠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쾌하고 조금 경박한 저민 스트리트 주민들, 즉 아침에 술병이 나서 해장술을 찾는 경마광대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 사교철을 맞은 런던에서 6주 정도 지내러 시골에서 올라온 점잖은 숙녀들과 비공개 클럽의 회원인 나이 지긋한 신사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해마다 같은 집을 빌리는데 집주인과는 집주인이 그들의 집에서 일했을 때부터 아는 사이일 것 같았다. 내가 빌린 방은 1층에 있었다. 오래된 대리석 무늬 벽지를 바른 응접실 벽에는 말을 탄 기사가 귀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거나 널찍한 홀에서 고풍스러운 연애를 여는 낭만적인 수채화들이 걸려 있었다. 큰 고사리 화분이 몇 개 있었고 팔걸이 의자들은 가죽이 바랬다. 1880년대의 경쾌한 분위기가 도는 방이라 창밖을 내다보면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아니라 멋들어진 개인용 이륜마차가 보일 것만 같았다. 커튼은 두툼한 붉은색 포플린이었다. 이틀 뒤 오후 로이에게서 드리필드라는 이름을 들은 후 나는 머릿속 추억의 길을 거닐었다. 나는 실제감을 잃은 과거를 관조했다. 관찰자로서 연극의 한 장면을 보듯 어두운 객석 뒷줄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장면들이 꽤나 생생했다. 실제 삶은 끊임없는 인상들의 연속 때문에 윤곽이 허물어져 흐릿하지만 그것들은 빅토리아 중기의 화가가 유화로 그려낸 풍경화처럼 선명하고 또렷했다. 나는 켄트주에 위치한 바닷가 소도시 외곽에서 숙부 내외와 함께 살았다. 블랙스터블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내 숙부는 교구 목사였다. 블랙스터블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길고 굽이진 길을 따라 작은 2층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일반 주택이었지만 상점도 상당히 많았다. 이 길에서 뻗어나간 여러 개의 짧은 길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로 한쪽 끝은 시골 쪽에서 끝나고 다른 끝은 늪지대에서 끝났다. 항구 주변에는 비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석탄선이 뉴캐슬에서 블랙스터블로 석탄을 실어왔고 항구는 생동감이 넘쳤다. 나는 혼자 외출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몇 시간씩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저지 셔츠 차림에 거칠고 지저분한 사내들을 바라보고 석탄 하역 작업을 구경했다. 내가 에드워드 드리필드를 처음 만난 곳은 그 블랙스터블이었다. 당시 나는 15살이었고 멀리서 학교를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돌아와 있었다. 집에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수건 하나와 수영복을 들고 바닷가로 내려갔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공기는 뜨겁고 맑았지만 부케에 톡 쏘는 내음이 실려 있어 그저 살아서 숨만 쉬어도 즐거웠다. 나는 은행 앞을 지나가다 숙부의 교회 부목사와 만났다. 그는 내가 모르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나를 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은 몸집이 작고 턱수염을 기른 남자였고 몸에 딱 붙는 연갈색 니커보커스 정장과 긴 남색 양말, 검은 부츠, 중산 모자를 갖춘 차림새가 조금 화려해 보였다. 니커보커스는 당시 적어도 블랙스터블에서는 흔하지 않았다. 아직 어리고 학교에서 갓 돌아온 나는 그 남자를 남봉꾼이라고 단정해버렸다. 하지만 내가 부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남자는 미소 띤 연푸른색 눈으로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에드워드 드리필드였다. 과거의 유아에서 벗어나 현재의 나는 엘로이 키어와 점심을 먹고 나서 2, 3일 후 에드워드 드리필드의 미망인에게서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초대였다. 드리필드를 만난 것이 35년도 더 지난 일이라 그가 나를 기억할 리 만무했고 기억한다 해도 즐거운 기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나는 사교계 거물이었던 호드마시 부인 일행과 연노란색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갔다. 드리필드는 손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덕담을 건넸다. 나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말하는 그의 말투에 당황했다. 이 양반이 나를 완전히 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는 애써 유쾌함을 끌어내며 말했다. 그가 나를 잠시 쳐다보았는데 불과 몇 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상당히 길게 느껴졌다. 그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내게 한쪽 눈을 찡긋했던 것이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 말고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나이든 유명 인사의 얼굴에서 보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즉시 그의 얼굴은 다시 차분해지면서 지적이고 온화하며 조용히 관조하는 빛을 띠었다. 오찬이 준비되었다는 말에 우리는 다 같이 식당으로 몰려갔다. 그곳에는 치펀데일 탁자 위에 은촛대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치펀데일 의자에 앉아 치펀데일 탁자에서 식사를 했다. 탁자 중앙에 장미꽃들이 담긴 은재 꽃병이 놓였고 꽃병을 중심으로 초콜릿이나 바카크림 사탕이 든 은접시들이 있었다. 반짝반짝하게 광을 낸 은재 소금병은 조지 왕조 시대의 것으로 보였다. 크림색 벽에는 피터렐리경의 여인 동판아들이 걸려 있었고 벽난로 선반에는 파란 채색 도기 장식품이 하나 있었다. 갈색 제복 차림의 하녀 둘이 식사 시중을 들었고 드리필드 부인은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하녀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음식은 자리에 맞게끔 성찬이면서도 과하지 않았다. 돌돌 말아 화이트 소스를 뿌린 가자미살, 핵감자와 완두콩을 곁들인 구운 닭고기, 아스파라거스, 구스베리를 삶아 으깨어 크림과 커스터드를 섞은 디저트가 나왔다. 식당과 오찬, 식사 매너 등 모든 면면이 명성은 대단하지만 재산은 평범한 문인에게 걸맞은 수준이었다. 드리필드와 아내가 탁자 머리와 끝에 각각 앉고 목사는 스켈리 영경 옆에, 목사의 아내는 공작부인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주위에서 밀려나 마음껏 드리필드를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옛일을 떠올리며 드리필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문해 보았다.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 매사 일처리가 유능하고 신중하며 옷차림이 깔끔한 아내, 그가 살아가는 우아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모험을 감행한 젊은 시절을 후회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을 즐기고 있을까? 아니면 못 견디게 지루한데 예의상 즐거운 척 체면을 차리는 걸까? 우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응접실로 돌아갔다. 드리필드 부인은 선반에서 파란색 모로코 가죽으로 묶은 원고 뭉치를 꺼냈다. 다른 사람들이 경건하게 원고를 구경하는 동안 나는 방 안에 질비한 책들을 둘러보았다. 여느 작가들처럼 내 책이 있나 재빨리 훑어보았지만 없는 듯했다. 그렇기는 해도 엘로이 키어의 전집을 비롯해 표지가 화려하고 들춰본 적조차 없을 듯한 소설책들이 꽤나 많이 보였다. 구경을 마친 뒤 우리는 집주인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내 일행은 눈치가 빠른 여자였다. 그녀는 내가 오늘 모임에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인데도 정작 에드워드 드리필드와 이야기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문 앞에서 내게 다정한 미소를 짓고는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과 어샨든 씨가 예전에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어샨든 씨는 착한 아이였나요? 드리필드는 특유의 침착하고 아이러니한 시선으로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게 혀를 쭉 내밀 듯한 인상이었다. 부끄러움이 많았지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에드워드 드리필드가 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원하면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 드리필드가 특유의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해보자.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 그의 아내가 물었다. 그녀의 파란 눈은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드리필드가 내 자전거를 붙잡았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다정한 강권을 물리칠 수 없어서 쭈뼛거리며 자전거에 올라탔다. 나는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가 힘센 손으로 나를 잡아주었다. 내가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동안 그는 나랑 같이 달렸다. 그가 애를 썼는데도 나는 결국 넘어졌다. 우리 둘 다 열이 후끈 올랐다. 내가 다시 출발해 30-40m쯤 혼자 짜릿하게 달리자 드리필드 부인이 길 한가운데로 달려나와 옆구리를 양손으로 짚더니 소리쳤다. 달려 달려. 우리 편 이겨라. 그때는 몰랐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상대가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놓게 만드는 솔직함이 있었다. 그녀는 생기가 넘치는 어린아이처럼 열정적으로 제잘거렸고 반짝거리는 눈에는 언제나 황홀한 미소가 어른거렸다. 나는 왠지 그 미소가 좋았다. 조금은 능청스러운 미소라고나 할까? 능청스럽다는 말에서 불쾌한 측면을 뺄 수 있다면 말이다. 능청스럽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순수한 미소였다. 내일 여기 올 거니? 우린 올 거야. 올게요. 나는 대답했다.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떠났고 나는 몇 분 뒤 출발했다. 상당히 뿌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고 목사건 대문까지 계속 달렸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상쾌했다. 말 그대로 열기가 짱짱하게 피어올랐다. 햇살은 거침없는 기세로 하얀 도로에 곧장 충돌했다가 고무공처럼 튀어올랐다. 그때 내가 실제보다 더 부유하고 화려하게 보이도록 꾸미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산 것일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당시 사람들은 가식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이들은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셔츠 바람으로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꼴은 절대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고 한껏 치장하기 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평소 검소한 살림을 살았지만 식사 한 끼 하자고 들른 사람에게는 갖은 음식으로 성찬을 차려 대접했다. 그 시절 화가 난 부모가 푼돈을 던져주고 아들과 연을 끊는다거나 딸에게 2번 다시 친정 문턱을 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런 일들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니 테드 드리필드가 예전에 홀본의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양 말했을 때 나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바다로 도망쳤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낭만적인 일이었다. 소설에서는
소년들이 자주 그런 행각을 벌였고 짜릿한 모험을 하다가 결국은 갑부나 백작의 딸과 결혼했다. 하지만 테드 드리필드는 메이드스톤에서 전세 마차를 몰았고 버밍엄에서는 매표원으로 일했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레일웨이 암스를 지나갈 때 드리필드 부인은 누구나 하는 일인 양 아무렇지 않은 투로 여기서 3년 동안 일했었다고 말했다. 내 첫 직장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 후에는 하버샴의 페더스에서 일했고 거기서 쭉 일하다가 결혼할 때 그만뒀지. 그녀는 즐거운 추억인 양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블랙스터블을 잠시 떠나야 했던 다음 학기가 끝났다. 블랙스터블 역에서 기차 밖으로 나오자 기분이 끝내주게 좋았다. 그새 나는 조금 더 자랐다. 터켄베리에서 새 정장을 한 벌 맞추었고 넥타이도 하나 새로 장만했다. 차를 마시자마자 곧장 드리필드네 집으로 달려갈 생각이었다. 제때 배달이 되었다면 새 양복을 입고 갈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 옷을 입으면 상당히 어른처럼 보였다. 콧수염을 기르려고 밤마다 윗입술 위쪽에 바셀린을 바르고 있었다. 시내를 지날 때는 드리필드 부부가 보일까 싶어서 그들이 사는 집 쪽을 쳐다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그 집에 들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오전에 드리필드는 글을 썼고 로즈는 남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들려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았다. 동풍이 불었지만 하늘은 파랗고 봄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의 빛깔이 선명해진 시가지는 새 펜으로 그은 듯 윤곽이 또렷해서 세뮤얼 스콧의 그림처럼 조용하고 순진하고 아늑해 보였다. 이것은 지금 돌이켜보니 드는 생각일 뿐이고 그때는 그저 평소 블랙스터블의 시가지로 보였다. 저쪽 들판에 하얀 양들이 뛰놀았다. 느릅나무들은 이제 막 초록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나는 연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숙모를 소리쳐 부르자 숙모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숙모는 나를 보고 수척한 양쪽 뺨이 발그레지도록 흥분해 노쇠하고 마른 두 팔을 내 목에 둘렀다. 나는 숙모에게 숙부에 벗어진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벽난로 앞에 섰다. 두 다리를 벌리고서 벽난로를 등지고 있었다. 완전히 다 자라 성인이 된 것 같아 약간 우쭐거리는 기분마저 들었다. 나는 배가 고파 식탁에 앉았다. 숙부가 양고기 다리를 자를 때 나는 숙모에게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 없었어요? 대단치 않은 소식 뒤에 숙부가 덧붙였다. 내 친구 드리필드 부부는 달아났단다. 뭐가 어쨌다고요? 내가 외쳤다. 달아났어. 어느 날 밤 짐을 싸서 그냥 런던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여기저기 외상을 깔아놓고 집세도 안 내고 가구값도 안 내고 말이다. 해리스 고깃간에는 외상값이 30파운드는 된다더라. 부렸던 하녀 봉급도 석 달치나 밀린 모양이더라. 나는 아연실색했다. 토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돈을 떼인 사람들이 가엾어서 어쩐다니? 숙모가 말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은 대가야. 한눈에 사기꾼들이라는 걸 알아챘어야지. 나는 그것이 억측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상심해 따질 정신이 없었다. 나는 기회가 나자마자 메리앤, 로지와 알았던 하녀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묻고 아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 놀랍게도 메리앤은 이 일에 대해 숙부와 숙모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깔깔 웃었다. 모두들 아주 깜빡 속았지 뭐예요. 그녀가 말했다. 돈을 거침없이 쓰니까 모두들 그 사람들의 형편이 넉넉한 줄 안 거죠. 고기를 사면 최고급 목살로 사고 스테이크도 쇠고기 안심 이하로는 안 먹었어요. 아스파라거스니 포도니 셀 수도 없어요. 가게마다 외상이 쫙 깔렸다니까요. 사람들이 어쩜 그리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드리필드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 심란하게 듣고만 있었고 그들과 친구가 아니었냐고 누가 물으면 기가 차서 좀 알고 지냈을 뿐이에요 했다. 또 누가 아주 천박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고 물으면 귀족처럼 굴지는 않았어요 하고 답했다. 시간이 흘렀다. 내가 어리숙한 의대생으로 런던에 갓 도착해 셋집을 찾고 있을 때
의과대학교의 총무에게 소개받은 허드슨 부인의 집에서 지낸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나는 드리필드 부부를 다시 만났다.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뜬금없이 드리필드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 모르겠어? 그녀가 외쳤다. 알죠, 드리필드 부인. 블랙스터블 사람을 만나니 너무 기쁘네. 그녀가 말했다.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거길 떠났잖아. 그녀는 웃고 또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명랑하고 천진했지만 나는 긴장한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엄청 자랐네. 세상에, 콧수염까지 길렀잖아. 시간 참 빠르다. 그치? 4년 전엔 사내아이였는데 이제 어엿한 남자가 되었어. 그럼요. 나는 다소 우쭐해서 대답했다. 이제 21살이 됩니다. 나는 드리필드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깃털이 꽂힌 아주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어깨 부분은 불룩하고 소매 뿌리는 좁아지는 뒷자락이 긴 연회색 드레스 차림이었다. 항상 그녀의 얼굴이 괜찮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제야 처음으로 그녀가 예쁘다는 걸 깨달았다. 눈은 기억한 것보다 더 파랬고 피부는 상아 같았다. 런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조지 캠프가 말해줬거든. 네가 어디서 사는지 종종 궁금했더랬어.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갈래? 테드가 널 보면 아주 기뻐할 거야. 그러죠. 나는 말했다. 나는 그 집에 갔다. 즐거웠다. 다시 찾아갔다. 가을이 되어 겨울 학기 때문에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는 토요일마다 그 집을 찾았다.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밤에 작업을 했다. 그가 일하는 동안 할 일이 없는 로즈는 이런저런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다. 로즈는 저녁에 라이어널 힐리어의 화실에 가서 둘이 요리한 갈비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못지않게 좋아했다. 나와 식사를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나는 빈센트 스퀘어에서 식사를 하고 그녀는 드리필드와 같이 식사를 마친 뒤 내가 그녀를 데리러 갔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뮤지컬에 갔다. 파빌리온, 티볼리 이런저런 곳을 다녔고 가끔 보고 싶은 특별한 공연이 있으면 메트로폴리탄에 갔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캔터베리였다. 입장료가 싸면서 공연이 괜찮았다. 우리는 맥주를 2병 주문했고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로즈는 어둑하고 널찍한 실내를 기쁜 눈으로 둘러보았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런던 남부 거주민들이 천장까지 바글바글했다. 가끔 나는 뮤지컬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그녀에게 반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의 밝은 금발머리와 밝은 황금빛 피부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던 듯하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캔터베리 극장에서부터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집 앞에서 헤어지며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낮게 크크 웃더니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바보 같으니. 그녀는 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되었다가 얼른 떼는 입맞춤도 아니었고 열렬한 키스도 아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내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그녀의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로즈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업신여기거나 거슬리는 웃음이 아니라 솔직하고 다정한 웃음. 내가 좋아서 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 넘게 그녀와 같이 외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녀가 내게 헤이마켓 극장에 같이 가자고 했다. 우리는 카페 모나코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맥주를 한 잔 마신 뒤 관객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 시절에는 가지런히 줄을 서지 않았고 문이 열리면 모두들 우르르 몰려가 한 대 뒤엉켜 들어갔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덥고 숨도 차고 조금 피곤했다. 우리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을 가로질러 돌아갔다. 밤이 하도 아름다워 벤치에 앉았다. 나 너무 배고파. 그녀가 벼랑간 말했다. 나도요.
어디 들어가서 피쉬앤칩스라도 먹을까? 그러죠. 우리는 공원을 나와 빅토리아 스트리트를 건넜다. 나는 호스페리 로의 생선튀김 가게로 로즈를 데려갔다. 늦은 시간이었고 다른 손님은 바깥에 세워진 사륜마차에 마부한 사람뿐이었다. 우리는 피쉬앤칩스와 맥주 한 병을 주문했다. 어느 가난한 여자가 들어와 모둠튀김을 2펜스어치 사서 종이에 포장해 가져갔다. 우리는 맛있게 먹고 마셨다. 그해 겨울 1월이 끝나갈 무렵에 새로운 인물이 림퍼스 로드에 등장했다. 그는 대놓고 로즈를 칭송했다. 날마다 그녀에게 장미꽃을 보내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력가인 듯 했다. 그녀는 그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은 하면서도 좋아했다. 나는 그 인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로즈를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구는 것도 못마땅했다. 어느 날 로즈는 그에게 선물 받았다며 흑담비 망토를 두르고 나왔다. 로즈, 그녀는 퀸틴 포드, 해리 레트버드, 라이어널 힐리어와 외출해 식사하고 나와 그랬던 것처럼 잠자리를 했다. 그간 차마 믿고 싶지 않아 내내 부정했던 의혹이 결국 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로즈가 떠났어. 그는 지팡이도 장갑도 없이 구닥다리 검정색 알파가 작업복에 챙이 넓은 중절모 차림으로 표정이 거칠고 행동거지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다. 에드워드 어디가? 하고 물으니 아무데도 하고 대꾸했다. 로즈와 에드워드가 블랙스터브를 떠날 때 도움을 주었을 게 분명한 조지 캠프경은 어느 날 종적을 감추었다. 일주일쯤 전 그는 사업차 런던에 간다고 말했고 이틀 뒤 그에 대한 파산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의 건축 사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블랙스터브를 바닷가 휴양지로 만들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듯 했다. 조지 캠프는 현금을 최대한 챙겨 사라졌다. 메리앤이 말했다. 그 여자가 진짜 좋아한 사람은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 작자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누구든 다 버리고 갈 여자였어. 나는 시선을 떨구었다. 비통하고 수치스러워 마음이 괴로웠고 로즈에게 화가 났다. 이제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못하겠구나. 내가 말했다. 그 말을 내뱉는데 가슴이 무너졌다. 그렇겠지요. 메리앤이 명랑하게 말했다. 왜 작가들은 이런 불행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참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나는 드리필드와 연락이 끊겼다. 소심한 성격 탓에 그를 수소문하지도 않았고 시험 때문에 바쁘기도 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외국에 나갔다. 신문에서 그가 로즈와 이혼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폐렴에 걸려 요양을 받던 중 두 번째 부인을 떠나 자신을 돌봐주던 간호사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나와 로이는 블랙스터블로 건너갔다. 자기네 집에서 묵으라는 드리필드 부인의 제안과 마린 호텔에서 묵으라는 로이의 현명한 조언 역시 감상에 빠져 귓등으로 듣고 익숙한 여관에 묵었다. 나는 가자미 튀김과 구운 양갈비를 주문했다. 그러고 나서 산책을 나갔다. 굳은 날인데도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다. 이들의 아버지가 그랬듯 눈은 연푸른빛을 띠었고 솟은 광대뼈에는 붉은 혈색이 돌았다. 늙은 사내들도 있었고 사내 IT를 갓 벗은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거리를 한가로이 걸어갔다. 와인이라도 한잔하러 바에 들어갔다.
혹시 브렌트퍼드 씨인가요? 내가 주인장에게 물었다. 네, 맞아요. 아버님을 잘 압니다. 와인 한잔 하시죠. 그는 내가 사는 와인을 받아들였다. 나는 드리필드 부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는 무슨 용무인지는 그가 상상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재미난 양반이었어요. 격을 두지 않았죠. 런던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돌아가셨을 때 신문이 온통 그 양반으로 도배된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 양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나나 당신처럼 그냥 아무개처럼 느껴졌거든요. 안락 의자에 앉으시라고 해도 굳이 카운터에 앉았어요. 발이 벽 몰딩에 닿는 느낌이 좋다면서. 자기는 바가 좋다고 늘 말했어요. 거기서는 인생이 보인다고. 그리고 자기는 늘 인생을 사랑했다고. 드리필드 영감이 세상을 뜨고 나니까 그 양반이 참 그립더군요. 요전에 아내한테 말한 것처럼 언제 한번 그 양반의 책을 한 권 읽어볼까 해요. 이 동네가 나오는 책이 몇 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관에 도착하니 다임러 브루원 모델이 한 대 서 있었는데 그렇게 낡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차는 처음이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차에서 숙부가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갈 때 빌려 타던 낡은 랜도 사륜마차 냄새가 난다는 거였다. 그때처럼 쿰쿰한 마구간 냄새, 마차 바닥에 깔려있던 퀴퀴한 지푸라기 냄새가 났다.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어째서 이 자동차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걸까? 향기나 악취만큼 과거를 되살리는 것도 없어서 느릿느릿 지나는 주변 시골 풍경은 사라지고 어느새 나는 그 옛날 마차 앞자리에 앉은 사내아이로 돌아갔다. 옆에는 성찬식 접시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앉은 숙모에게서 깨끗한 속옷 냄새와 연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숙모는 검은색 실크 망토와 깃털이 달린 작은 보니 차림이었다. 수단을 입은 숙부는 허리에 실크로 된 넓은 띠를 둘렀고 황금 목걸이에 매달린 황금 십자가가 숙부의 배에 놓여 있었다. 이튿날 드리필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드리필드 부인과 로이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우리는 부인의 단연초 화단을 구경하고 에드워드의 서재로 들어갔다. 지난번 왔을 때만 해도 이곳에 내 책은 분명히 없었다. 나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내 책을 한 권 뽑아 먼지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먼지는 없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영국식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이 있는 영국식 성찬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응접실로 갔다. 나는 그 방 실내 장식에서 드리필드 부인의 완벽한 취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유명한 작가의 아내에게 어울렸던 방이 이제는 미망인의 방이 되었다. 꽃무늬 의자와 소파도, 포프리 그릇도, 드레스덴 도자기 인형도 아련한 아쉬움을 띠고 있었다. 화려한 지난날을 구슬프게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에드워드의 사진을 더 봤다. 세상에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들, 콧수염만 길렀을 때의 사진들, 깨끗이 면도한 후기의 사진들. 얼굴은 점점 야위었고 주름도 늘어났다. 초반부 사진에 드러난 고집과 평범함은 갈수록 노쇠한 세련됨으로 바뀌어갔다. 경험과 생각, 성취된 야심에 의해 점점 변해가는 그가 보였다. 나는 젊은 선원의 사진을 다시 보고는 노년기의 사진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그의 초연한 빛이 이때부터 엿보였구나 생각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내가 드리필드를 대하면서 느꼈던 바이기도 했다. 나는 배우 해리 레트버드가 찍어준 로즈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라이어널 힐리어가 그린 로즈의 초상화 사진도 한 장 있었다. 아릿한 느낌이 솟구쳤다. 그것은 내 기억 속에 가장 멋지게 자리 잡은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구식 드레스를 입고도 그 안에서 살아 숨쉬었고 넘치는 열정에 전율하고 있었다. 사랑의 도전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듯한 모습이었다. 인성이 극성맞은 여자 같은데요.
로이가 말했다. 말하자면 젖자는 안악 타입이었죠. 로지를 멸칭하며 드리필드 부인이 말했다. 새벽처럼 순수한 여자였어요. 청춘의 여신 같은 여자, 월계화 같은 여자였어요. 내가 말했다. 드리필드 부인은 웃는 얼굴로 로이와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악담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만 썩 좋은 여자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그건 오해야. 내가 대꾸했다. 정말 좋은 여자였어. 나는 그 여자가 성질을 부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는 여자였어. 누구의 험담 한 번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네.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어. 엄청 지저분한 여자였어. 집안 꼴이 늘 엉망이었지. 의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서 앉고 싶지 않았고 구석 쪽은 차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어. 여자의 몸가짐도 마찬가지였고 치마도 똑바로 못 입어서 옆으로 패티코트가 얼마간 늘어져 있었지.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여자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깎이는 건 아니었네. 아름다운 만큼 좋은 여자였어. 로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드리필드 부인은 미소 띤 얼굴을 가리려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녀는 아주 단순한 여자였어요. 건강하고 천진한 본능을 가진 여자 말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 좋아했죠. 사랑을 사랑했어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냥 사랑의 행위라고 해두죠. 천성이 정이 많은 여자였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태양이 햇빛을 발산하고 꽃들이 향기를 내뿜듯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댐데미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늘 진실하고 예의 바르고 순박한 여자였어요. 로이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드리필드 부인도 이번에는 살짝 띄운 미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로지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오해였다. 로지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드리필드 사후 연극 공연 일로 뉴욕에 갔을 때 나는 익숙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손글씨에 편지를 받았다. 로지의 초대였다. 로지는 성큼 나와 내게 두 손을 내밀었다. 로지는 적어도 70은 되어 보였고 모조 다이아몬드가 빽빽이 박힌 아주 멋진 초록색 나시 쉬폰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천진하고 짓궂고 사랑스러웠다. 그녀에게서 변하지 않은 것은 미소뿐이었다. 하녀가 차와 파이, 샌드위치, 쿠키, 사탕, 작은 나이프와 포크, 앙증맞은 냅킨이 담긴 찻상을 내왔다. 아주 단정하고 멋들어졌다. 난 이거 차 없이는 못 살아. 로지는 버터를 바른 따끈한 스콘을 집어먹으면서 말했다. 나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의사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의사가 차를 마실 때마다 그렇게 쿠키를 5개씩 드시면서 살은 어떻게 빼시려고요? 해. 그녀가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지. 조금은 좋아하는 걸 먹어줘야 좋지요. 엘로이 키어는 내게 드리필드의 이야기를 하면서 흠결이 있다 해도 작품 전반에 흐르는 아름다움이 흠결을 만회한다고 주장했다. 그날 우리의 대화를 돌이켜보니 가장 거슬린 것은 바로 그 말이었던 듯하다. 사람들은 문장에서만 아니라 가자미, 개, 하루, 사진, 행동, 복장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하나같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암시를 하든 열변을 토하든 강렬한 어조나 매력적인 어조로 아름다움에 대해 뇌까리고 예술과 인생, 우주를 논하는 주간지의 빽빽한 지면에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무심코 던져넣는다. 그 말은 딱 할 만큼 너덜너덜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름다움을 숙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다. 아름다운 것이 마법 같은 감성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내 마음은 즉시 방황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어떤 풍광이나 그림을 몇 시간씩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황홀감이고 배고픈 만큼이나 단순하다. 장미 향기와 같아서 한번 냄새를 맡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다른 특성들, 숭고함, 인간적 관심, 부드러움, 사랑을 덧붙인다. 아름다움이 그들은 오래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완벽하지만 완벽함은 사람들의 주의를 잠시 잡아둘 뿐이다. 파이스툼에 있는 도리아 양식의 신전이 시원한 맥주 한 잔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름다움은 막다른 골목이고 한 번 도달하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산봉우리다. 그것이 우리가 티치아노보다 엘 그레코에, 라신의 완전한 대작보다 셰익스피어의 불완전한 업적에 도취하는 이유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나랑 한잔하러 갈래요? 그가 물었다. 그럴까요? 두 사람은 피커딜리 사이길에 어느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맥주를 한 잔씩 마셨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엉터리로 지어낸 이야기로 자신을 말했다. 기분 좋게 헤어졌다. 배고파? 그가 물었다. 배고파 죽겠어. 하고 대답했다. 그럼 최고로 먹어보자고. 비용은 문제 없어. 우리 샴페인 마셔. 내가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먹고 마시며 웃었다. 케이크와 맥주. 아름다움과 심적인 만족, 삶의 유희. 먹고 마시는 행위가 사라지고 마는 유희라면, 아름다움이 순간 만족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삶에서 언젠가 퇴색되는 때가 올까? 슬픔이나 증오 없이 삶의 유희를 쫓아 유랑했지만 명예는 없었던 로즈는 명예를 얻은 에드워드, 나, 로이보다 행복하지 못했을까? 지금 날 만족시켜주는 음식과 마실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좇고 머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삶이 변하고 속절없이 흘러가도 아름다운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